자, 이제 이어서 공유물 보존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판례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 토지를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갑지분 3분의 2, 나머지 6분의 1씩입니다. 근데 을이 소수 지분권자 을이 갑동의 없이 공유물을 전부 점유합니다. 그럼 이 점유는 전부 불법일까요? 아니면 6분의 1 유효일까요? 전부 불법입니다.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지분을 눈꽃만큼만 사용하더라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여야 돼요. 왜냐하면 갑은 전부를 정액 임대차 있는데 을이 6분의 1 사용하면 정의 사용할 수 없죠. 따라서 공유물 눈꽃만큼도 무조건 과반수 동의여야 되니까 이건 전부 불법입니다. 그럼 전부 불법이니까 여기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 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있다 그랬는데 작년에 없다라고 판례가 바뀌고 이미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럼 니도 소수니까 소수 니가 인도 청구 너무 과하는 거죠. 대신 그냥 재산물을 없애달라고 방해 배제 청구하면 충분합니다. 니도 소수니까 오바지 마 그랬어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57번 공유관계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자 포기 동그라미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포기 의사표시가 다른 공유자에게 도달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거 아니죠. 뭐 안 했죠? 등기 안 했기 때문에. 2번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전부를 협의 없이 점유하는 다른 소수 지분권자에게 공유물 인도 청구할 수 있다. 틀렸죠? 니도 소수니까 할 수 없다. 판례가 바뀐 거. 3번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 관리죠. 관리 가능성을 단독 결정할 수 있습니다. 4번 토지 공유자 사이에 지분 비율 맞아요. 지분 비율로 공유물 관리 비용 부담하죠. 5번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변경된 판례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히 어렵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건물이 법정 이상권 있어요. 자, 그러니까 법정 이상권 성립 후입니다. 갑토지 을건물 있다. 그럼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어야겠죠. 법정 이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을은 갑토지 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여기서 첫째 토지가 양도된 거하고 두 번째 그럼 토지가 넘어가면 보세요. 토지가 넘어가면 얘가 등기 없이 먼저 취득했죠. 그럼 대항할 수 있답니다.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건물이 넘어갑니다. 건물이 넘어가면 종된 권리도 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물과 이 법정 지상권이 넘어갑니다. 그럼 넘어갈 때 취득 원인, 이 넘어갈 때 양도가 매매죠. 양도가 원인이라면 매매라 다 등기해야 되고 경매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이건 외우셔야 돼요. 건물 소유권과 지상권 따로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가 되시면 이거 보고 무슨 말인지 딱 이렇게 알아야 돼요.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갑토지에 을건물이 있는데 사용권으로서 법정이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다시 갑토지에 을이 건물이 있는데 법정이상권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하니까 지상권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은 철거 청구 못하는 거죠. 자, 여기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양도해서 병이 등기하면 이게 양도가 매매잖아요. 그럼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습니다. 근데 이게 등기 없이 먼저 성립했죠. 그럼 먼저 성립했으니까 여전히 등기 없이 대항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상권이 넘어갔나요? 토지가 넘어갔나요? 토지가 넘어가고 지상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죠. 그럼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여전히 등기 없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답니다. 지상권이 넘어간 게 아니에요.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 자 이제 을에게 건물도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죠. 을에게 건물도 있고 법정지상권이 있는데 건물을 병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특이하게 없는 한 주된 권리 양도 속에 이 종된 권리 양도도 포함시켜줘요. 서평은 건물도 취득하고 법정지상권 취득합니다. 그럼 건물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까? 등기 없습니까? 양도가 매매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 됩니다. 그럼 법정이상권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그러니까 찍지 마시고 187조. 자,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할 때 양도 등기해야 돼요?
양도 매매라 등기해야 된다. 대신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처분 양도할 때 등기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을에게 건물과 법정이 상호 있는데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종된 권리에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건물을 경매 청구해서 병이 경락받았다. 경락인은 건물과 법정이 상권 함께 취득하는데 그럼 자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없이요? 이제 법률 규정이라 등기 없이 취득한다. 그럼 법정이 상권 등기해야 돼?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이것도 소유권 물권, 지당권도 소유권 물권, 취득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 둘 다 등기 없이. 그럼 등기 없이를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당연히 취득한다. 네 번째 이거 내오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건물과 법정이 상호 있는데 자 우리 건물 소유권을 유보가 남겨둔 채 지상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어요. 거꾸로 우리 지상권만 유보 남겨둔 채 건물 소유권만 따로 양도할 수 있다. 그래서 따로 양도할 수 있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기 2, 3, 4는 법정상권이 넘어가는 거죠. 법정상권 넘어가잖아요. 평한테 넘어갈 때 법률행위면 등기해야 되고 법률규정은 등기 없이 따로 양도할 수 있다. 1번은 법정상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그럼 처음에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그럼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1번은 지상권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요. 밑에 2, 3, 4가 지상권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 문제 보세요. 와 이게 뭐야 이게. 이 문제를 푸니까 지금 여러분이 시간이 오늘 부족해서요. 꼭 문제를 다 풀어야 됩니까? 우리는 커트라인이 60점이죠. 60점. 60점이 수석 합격이자 커트라인이에요. 그럼 이런 거 푸니까 시간이 부족해요. 풀지 마세요. 보고 질렸잖아요. 그럼 자 연습인가 프로 연습인가? 자 보세요. 2020년 10월 갑소유 토지와 지상에 있는 Y 건물 가로쳐요. 갑소유 X 토지와 Y 건물까지 여기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으로 그러니까 둘 다 경매가 실행된 거죠. X 토지는 을이 경락받았고 Y 건물은 병이 경락받았다. 여기까지 해볼게요. 바다까지. 자, 이 갑소유 토지 건물이 있는데 두 군데 다 저당권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저당권이 실행으로 X는 을이 경락, Y 건물은 병이 경락. 그래서 X는 토지건을 다 경매했죠. 토지는 을이 경락, 건물은 병이 경락.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까지. 그럼 잘 보세요. 이 설정 당시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건물에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지면 이 건물을 위해서 법정 지상권 취득하는데 성립할 때는 등기 없이 법정 지상권 취득합니다. 여기까지 결론이에요. 여기까지. 그 다음 X토지 및 Y건물의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되었으며 이렇게 다 을병한테 소유권 등기했으며 X토지에 대한 법정 상권 등기는 현재까지 경로하지 않았다. 지금 등기 안 했단 말이죠. 그 다음 2021년 해가 바뀌었네요. 1월 을은 X토지를 정액에 양도하고 정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고 즉 토지를 정액에 양도해서 정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였고 그 다음 2021년 2월 병은 자신이 가진 X토지에 대한 권리 법정이상권 X토지에 대한 권리 법정이상권과 Y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에게 매도한 계약 체결하고 Y건물이죠.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그러니까 법정이상권 등기했다 말없죠. 그래서 건물 매매하고 자 무앞으로 소유권 등기했지만 법정지상권은 등기하지 않았죠. 그럼 잘 보세요. 이 법정은 취득할 때 등기 없이 취득했죠. 근데 이건 매매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면 건물도 등기해야 되고 법정지상권도 아까 등기하라 그랬죠. 근데 법정지상권을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현재 무는 법정지상권은 취득 못했어요. 그렇지만 건물 소유권은 취득했습니다. 등기했으니까. 이제 옳은 겁니까? 자,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보세요. 자, 병은 등기 없이 취득했잖아요.
그럼 병은 등기 없이 을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토지 양수인 정에게도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는 매매로 법률행위 취득하니까 둘 다 등기해야 되거든요. 이건 등기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아직 법정상권은 취득하지 못한 겁니다. 자, 문제 볼까요? 자, 이게 아까 결론이자. 그럼 자, 동그라미 1번. 2020년 10월 당시 병은 X토지대에서 법정상권 등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X토지에 대한 법정상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얘는 경매받았으니까 등기 없이 취득은 항상 등기 없이 취득한다. 2번 2020년 10월 당시 병이 법정상권을 취득하였더라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지료 지급할 필요가 없다. 지료는 지급해야 되죠. 내 토지 아니니까. 한번 2021년 1월 16일 병은 X토지에 대한 법정상권을 정 토지 양수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이게 맞았죠. 등기 없이 토지 양수인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해서 맞았습니다. 3번이 정답. 4번 2021년 2월 10일 여기 무죠. 무는 법정상권 등기 없이는 X토지에 대해서 법정상권 취득할 수 없다죠. 등기해야 취득하죠. 자, 법률행위니까 건물 등기했잖아요. 이것도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해야 취득한다. 5번 2021년 2월 27일 현재 정은 무에 대해서 Y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없죠. 아직 법정상권 취득 안 했더라도 자, 법정상권을 이전 등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언젠간 법정상권 취득할 거니까 신의칙상 철거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토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려운 문제였고 이건 풀면 안 됐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문제가 길면 그냥 넘어가세요. 일단 나중에 풀면 되잖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다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죠. 문제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 다음 59번이야.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박스가 두 개 있는데 일단 무시하고. 자, 59번. 분묘기지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올해 2021년 감정평가사인데 자, 올해 시험을 4월 24일 날 봤어요. 감정평가사가 올해 4월 24일 날 봤어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경우에 특이하게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할 필요 없다. 이게 옛날 판례인데 잘 보세요. 시험 볼 때는 이 판례가 맞아요. 근데 시험 보고 5일 후에 이 판례가 바뀌었어. 이게 시험 본 날은 1번이 맞았는데 시험 보고 5일 후에 이 판례가 이제 지료 지급해야 한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바뀌었으니까 이제 1번도 정답이에요. 이제는 1번도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간평 볼 때는 1번이 정답 아니었는데 5일 후에 판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1번도 이제는 정답이다. 다음 2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분묘기지권 시효취득할 수 없죠. 그럼 3번과 비교. 3번.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종전의 간수법은 법적 규범으로서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 판례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에 시행됐거든요. 그러면 이 법 시행되기 전,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설치한 분묘는 여전히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따라서 종전간수법은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상실되지 않은 것이고 이 법이 시행된 후부터는 시효취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정답. 그래서 원래 간평에서는 3번을 정답을 했는데 이제는 판례가 바뀌어서 1번도 정답이다. 그래서 복수 정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 적은 사람 다 맞은 겁니다. 4번. 분묘기지권이 인정된 분묘를 다른 게 이장하면 분묘기권 소멸하는 거죠.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습니다. 5번.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해서 분묘 원상회복이 가능하면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거죠. 그래서 복수 정답 1번 또는 3번 쓰면 맞았습니다. 자, 60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소멸시키면 안 되겠죠. 2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 동그라미 여기에 대해서 저당권 실행할 수 있다 틀렸죠. 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니까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전세권 자체를 실행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 3번처럼 3번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저당권자는 자 이제 전세권이 없어지고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걸 압류해서 여기 물상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없어진 전세권을 실행할 수 없다. 두 개 묶어서 잘 비교하세요. 4번 전세금 반환 채권은 저당권 목적물이 아니죠. 가치적 변형물이니까 물상대하는 거죠. 5번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원칙적으로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을 부담하죠. 즉 설정자는 누구랑 계약했죠? 전세권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2번은 우리 시험에도 아주 많이 나왔었죠. 다음 61번 지역권 설명 원치하는 겁니다. 1번 지역권 무상 가능해요. 2번 요역지 불법 전자는 시효책을 썼습니다.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직이 없는 한 을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등기 없이도 지역권 취득하죠. 취득한다. 필요 없죠? 취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등기 없이를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 지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취득한다. 틀렸습니다.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 점유를 침탈한 제3자를 상대로 지역권에 기초해서 자 반환 청구 동그라미 지역권은 반환 청구할 수 없죠. 5번 요역지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공유자 중 한 사람 동그라미 한 사람에 대한 지역권에 자 동그라미 쳐요. 소멸 동그라미 중단 동그라미. 자 그럼 이렇게 엮어요. 소멸 중단 엮어요. 그러면 소멸 안에 유리하죠. 지역권이 소멸 안에 유리하니까 한 명에게만 있습니다. 한 명에게만. 그래서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 외우세요. 신법 기피 혼나고 구속돼 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다음 유치권 행사 못하는 채권이죠. 이제 보증금이나 권리금 복은 아무 뜻 없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아서 합격하러 쓰는 거고. 다음 지상 매수, 부동 매수, 매매대금. 매매대금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인 예가 건축 자재대금 채권이에요. 즉 보세요. 철근 매매대금, 철근 매매대금, 철근대금 다 유치권 X. 그다음 명의신탁 유치권 X. 그리고 우리가 이걸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매신 외우세요. 보건복지부가 국민을 배신했다를 보건복지부 매신 외우세요. 보건복지부가 보건복지부 말을 만들게 쓴 거 이거. 그 복 많이 받으시라고. 보건복지부 매신은 유치권에서 기억합니다. 자 문제 보세요. 유치권 피다 모치권 될 수 있는 거 그랬네요. 아까 될 수 없는 게 보건복지부 매신 외웠죠. 그거 빼요. 그럼 보증금 보여요? 매매대금 보여요? 빼면 기억디귿 답이 바로 2번 나옵니다. 보건복지부 매신 빼세요. 다음 이제 저당권에서 제3취득자가 있는데 자 제3취득자는 채무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면 잘 모릅니까? 채무자 아니다요. 왜 아니에요? 글자 수가 다르죠.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 딱 세 글자예요. 두 글자도 아니고 네 글자도 아니고 이 다섯 글자죠. 얘는 채무자 아니다. 그럼 이 사람은 저당권이 있는데 그 후 부동산 소유권이나 용의권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후에 소유권, 용의권 취득해서 부동산을 점유하다가 그 저당권이 경매되면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 경매 나와서 짐 싸서 쫓겨날 불쌍한 사람들을 제3취득자, 채무자 아니에요. 얘들은 불쌍하니까 포함이다. 363조 2항에서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이죠. 제3취득자도 경락인 될 수 있어요. 내 걸 내가 경매받을 수 있다. 왜 그래요? 채무자니까. 두 번째 364조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여기 그다음에 지상권 또는 전세권 여기 취득한 제3자 여기까지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대위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저당물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 보존 개량을 위해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치료한 때 저당물 경매가에서 우선 상환이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채무자 아니고 불상하니까 이 세 가지 권리 인정하는 겁니다. 자, 63번. 저당물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저당물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채무자 아니죠. 경매인 또는 경락인 될 수 있다 했죠.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자, 여기 보세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도 경매가 일괄경매인데 일괄경매는 이렇게 빚쟁이 설정자가 건물을 소유할 때만 이렇게 가능합니다. 다시 2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하고 소유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건물도 일괄경매할 수 있어요. 3번.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에 기한 압류가 있으면 동그라미 쳐요. 압류 이후 동그라미 압류 이후 저당 설정자의 저당 부동산에 관한 차임 채권 동그라미 과실에 미치죠. 그러니까 원래 안 미치는데 압류 후부터 과실에 미친다. 자, 4번 가로쳐요.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지상권 취득한 제3자가로 얘가 제3취득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부동산으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 대위변제하고 저당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아까 364조. 5번 저당권 설정자 책임 있네요. 설정자 책임인 사유로 인해서 저당물 가액이 현저히 감소된 때 저당권자는 이제 가치가 하락했으니까 설정자에 대해서 원상회복이나 상당한 다른 담보 제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시험에 있었습니다. 다음 이제 물청의 상대방인데, 자, 무효등기 말소 청구 똑같은 게 진정명회복입니다. 얘들은 다 물권자가 청구하는 물권료 청구권이에요. 방해 제거 청구. 그래서 보세요. 여기 말소 청구 미음 치읓 물청 여기도 미음 치읓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멸치가 아니에요. 말소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물권자가니까. 근데 예외가 있는데 갑부동산에 근저당물이 있고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는데 이후 채권이 다 변제가 됐는 네 번째. 그럼 이거 말소야겠죠. 그럼 둘 중에 병이 현재 물권자라 현재 물권자 병은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말소 청구 물권적 청구권. 문제는 갑이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습니다. 당갑은 현재 물권자가 아니죠. 근데 을과 근저당 설정 계약 당사자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 이거 하나 유일하게 딱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이 말소 청구 빼고 우리 시험범위에서 모든 말소 등기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 이 종전 소유자 이거 딱 하나만 채청입니다. 자, 64번 저당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저당권 설정 후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 대해서 저당 문제력 다 미칩니다. 2번 저당 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후 저당권자가 저당 목적물 압류만이 틀렸어요. 압류하고 통지까지 해줘야 돼요. 압류하고 통지하면 그 목적물 과실에 관해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제3취득자가 이치3자. 그러니까 압류하고 통지도 해줘야 돼요.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부동산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동그라미 쳐요. 종전 소유자 동그라미 넌 아까 채권적 청구권 종전 소유자도 채청 피담보 채권 소멸 이유로 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일괄계매 나왔죠? 그럼 설정자 소유 건물해야 돼요. 자,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해서 용의권 설정받는 제3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자, 여기 설정자 동그라미, 설정자에게 그 건물의 소유권 동그라미, 소유권이란 경우, 그럼 이제 설정자 소유 건물이네요. 그럼 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할 수 있습니다. 5번
자, 후순위 저당권자 또 감쳐요.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당 부동산에서 경매를 신청한 경우 다음 선순위예요.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다음 재무 확정 시기는 매수인이 그다음 동그라미 매각되고 완납한 때 동그라미 맞습니다. 후순위 가면 경매 다 끝나서 선순위께 매각되고 완납 책정됩니다. 65번 자, 채권적 청구에 해당하는 등기 청구를 모두 고른 거죠. 매매계약은 당연히 채권자가 하는 채청이죠. 자, 니은은 위조 서류에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소유자가 물권자니까 물청이죠. 그리고 아까 미음, 치읓, 말소 청구, 물권의 청구. 디귿, 점유 취득 시 완성자의 소유자에 대한 자, 소유권을 취득 못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 청구하는 채권자 청구권, 임차권도 채권자 청구권, 니은 빼고 다 채청이라 5번이 정답입니다. 66번 이제 계약법입니다. 쌍무계약상 자, 채무 다음에 동그라미 쳐요. 자, 동그라미 이행불능 동그라미, 이행불능 동그라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계약이 자, 원시역 동그라미, 그다음 불능 동그라미. 그럼 그건 계약 무효죠. 무효. 2번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가 즉 상대방은 이행불능이라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죠. 3번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발생한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귀책 사유 책임 있잖아요. 귀책 사유 있으니까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4번 동그라미 쳐요. 채권자 수령 지체 중 동그라미. 그럼 써요. 책임져. 채권자가 지체 잘못했죠. 그럼 써요. 책임져. 지체 중에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자 이행이 불능이 된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 아까 책임져.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5번 채권자가 이행불능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그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까 이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없다 틀렸네요. 무슨 문제를 그랬죠? 그러죠? 이상하네요. 이게 당연히 틀렸죠? 있다. 똑같은 거네요. 5번이 정답. 다음 이제 불능을 볼 텐데 아까 자 갑소유 제주도 별장이 있는데 이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근데 자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죠. 별장이 없어지면 물건 넘길 채무는 불능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매도인 채무만 불능이 나와서 불능에서는 매도인을 채무자, 그럼 매수인을 자동으로 채권자랍니다. 어디서만? 불능에서만. 그럼 불능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인데 원시적 불능 뭐요? 휴죠. 휴. 후발적 유효가 되죠. 그럼 자 지금 우리가 을이 돼 을. 지금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갑은 죽어도 별장 넘길 수 없죠. 갑은 어떠한 행동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된다. 그럼 우리는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었거든요. 을은 매매계약 당사자로서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별장이 없어졌죠. 그럼 을 매매대금 갑에게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왜 안 줘요? 별장이 없어지는데 을에게 잘못이 없다면 돈 안 주겠지만 을이 별장을 태워버렸다. 그럼 돈 줘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을이 을. 잘못 없으면 돈 안 주고 잘못 있으면 돈 주는 겁니다. 그럼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는 자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있는가 검토합니다. 그럼 자 535조가 적용되려면 계약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이 무효라고 써 있어요. 무효입니다. 여러 가지 무효 중에 여기 원시적 불능 무효해야 돼요. 무슨 무효?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 535조가 적용되고 다음 계약은 체결 성립했어야 돼요. 체결 성립해야 된다. 성립도 안 하면 무효가 나올 수 없잖아요. 다음 매도인에게 과실이 있고 책임은 신뢰 책임인데 그 매수인 상대방 그럼 상대방은 선입 무과실해야 돼요. 그래서 535조는 이 매도인과 상대방인 매수인 두 사람 상태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한 명은 과실,
한 명은 무과실해야지. 이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청구하는 게 신뢰책입니다. 신뢰책임. 그래서 둘 다 과실이 있으면 책임 없어요. 둘 다 무과실도 책임 없다. 한 명은 과실, 한 명은 무과실이야 책임 있다. 두 사람의 상태가 서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무과실 요한다 맞습니다. 다음 후발주 불능은 유효가 되는데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가 아까 매도인의 고의과실 규칙사에 봐요. 있으면 이행불능이고 그때는 상대방 을은 자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없으면 유무담이고 이때는 자 을 별장이 없어지는데 채무자 갑 고의과실 없죠. 그럼 을도 잘못 없다면 돈 줄 의무를 면하지만 갑이 아니라 을이 별장을 태웠다. 그럼 을은 돈 줄 의무를 이행한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은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있을 때만 나와요.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다면 이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토지가 국가에 수용당했다. 그럼 토지가 수용당하면 매도인 고의과실이 없죠. 그때는 해제와 손해배상 나올 수 없어요. 두 개는 완전히 다르다. 잘 비교하세요. 자, 그럼 67번 계약 설명 옳은 겁니까? 자, 기억에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을 청약한 자가 동남죠? 상당 기간 동그라미 상당 기간 내에 승낙 통지 받으면 계약 성립합니다. 니은 관습에 의해서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성립 시기는 청약자가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틀렸죠. 사실이 있는 때요. 안 때가 아니라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디귿 어느 일방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보유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그럼 계약 성립 안 했네요. 그래도 손해입했다면 불법행위 맞습니다. 불법행위. 손해입혔으니까. 리을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 수가 과실, 알 수 있었을 자, 과실이 있는 자는 상대방이 그 불능을 또 알 수 있었네요. 너도 과실이 있네요. 그때는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너에서 상대방에게 실리익 배상 틀렸죠. 아까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그게 신뢰 손해 실리익이고 그건 사람의 상태가 달라야 된다 했어요. 사람이 상태가 달라야 돼요. 근데 여기는 한 명도 알수 과실 상대방도 알수 과실 둘 다 과실이 있네? 그럼 책임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배상해야 한다가 틀렸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다음 이제 통시함유권인데 여기는 두 개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합니다. 5월 1일 날. 그러면서 5월 10일 날 을이 중도금 미리 주결하고 6월 10일 날 잔금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약속하기를 이날은 서로 동시행 관계인데 이날은 갑은 의무가 없네요. 그럼 우리 선이행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중도금을 선이행해야 되죠. 원칙 동시행 강변할 수 없습니다. 갑은 의무가 없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중도금을 주려고 보니까 약 10일 사이에 등기부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그럼 중도금 주더라도 소유권 받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때는 내 불안해서 선이행 못하겠다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중도금 의무를 이행 지체했어요. 그러다가 이날이 되면 상대방도 변제에 도래야 합니다. 그럼 이날 서로 동시행입니다. 이날 자 중도금 의무와 약 한 달간 지연 손해금, 지연이자 그리고 잔금, 을의 세 가지 의무와 갑의 소유권 이전이 서로 동시행입니다. 이걸 자 을이 선이행 의무를 지체한 동안에 상대방이 갑도 변제에 도래하면 그때부터 동시함유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선의의 의무자는 예외적으로 두 경우에 동시 항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걸 꼭 이해하세요. 다음 두 번째 이해할 거 항명권 행사 요건인데 자 동시행 항명권을 세 글자로 미쳤냐 그겁니다. 동시 항명이 뭐예요? 야 너부터 해 그러면 미쳤냐? 왜 먼저 하니? 같이 하자. 왜 내가 먼저 하니? 미쳤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 글자로 미쳤냐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갑이란 조직폭력배가 마약이 있고 을파와 마약 매매하는데 을이란 폭력배와 10억의 조폭들이 마약거래요. 조폭들이 오늘 밤 12시 이행 길정에서 갑은 마약을 가져오고 을은 10억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에. 근데 오늘 밤인데 갑이 마약을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을에게 야 너부터 10억 내놔 그래요. 너부터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우리 미쳤냐 하겠죠. 왜 내가 먼저 돈 주니? 같이 하자고 항변하는 거죠. 그럼 우리 돈 안 줍니다. 돈 안 줘도 갑에게 총 맞지 않아요. 갑도 약속 안 지켰으니까 을을 총 쏠 수 없죠. 이 총이 이행 지체 책임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갑이 마약을 가져와서요. 그러면서 을에게 야 너도 돈 내놔 그래요. 그럼 을은 돈 주고 마약을 받으면 되죠. 이때는 미쳤냐고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돈 주고 마약을 받으면 되는데 우리 돈을 주면 못했네요. 그럼 갑에게 총 맞겠죠. 이게 지체 책임진다. 자, 잘 보세요. 을에게 항명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 안 했단 말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면 항명권이 없거든요. 따라서 을에게 항명권이 있다는 말은 상대방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행기 때 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없다. 그래서 항명권 존재만으로 절대 지체 없습니다. 항명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돼요. 항명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존재했단 말은 네가 안 했잖아. 지체 책임 없다. 다음 잘 보세요. 자 어렵습니다. 일방이 한번 현실 제공해서 상대방 을을 수령 지체에 빠뜨렸거든요. 그럼 이행 제공 계속돼야 돼요. 자 이행 제공하다가 이제는 일주일 후에 자기는 마약 없이 오늘은 너부터 돈 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이 10억 줘야 안 줍니다. 그날은 내가 미안했지만 갑의 마약 없이 10억 달래요. 안 줘요. 다시 을은 미쳤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행 제공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하다가 그만두면 그때부터 을은 다시 미쳤냐고 항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잘하세요. 이 두 개를 꼭 이해하셔야 된다. 그럼 자 문제에서 68번 항변구 설명 옳은 겁니까? 여기 이제 변형을 해서 어디가 또 이 점이 원래 지문의 책에 바꾼 거에게 우리 시험과 전혀 무관하니까 4번까지 바꾸려다가 이제 냅뒀어요. 두 분 이렇게 바꾸면 좀 신뢰가 떨어지니까 4번은 X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자 그럼 1번 목적물 인도와 대금 지급이 동시행하고 있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이 대금자 채권 동그라미 양도 동그라미 채권을 삼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그 제3자가 채권 양수인에 대해서 동시항명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한 번 동시항명이 있었죠. 그럼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여전히 존속한다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동시행이면 끝까지 동시행.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에요. 2번 아까 첫 번째 사례 매수인이 선이행 의무 있는 중도금 지급을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 지급과 동시행하고 있는 매도인이 상대방의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서류 제공 없이 상대방도 이행 안 했네. 잔대금 지급끼리 도과한 경우 그럼 이때부터 이제 동시행 관계가 있잖아요. 동시행 관계.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중도금 지급할 필요 없죠. 왜냐면 갑도 이행 제공 없으니까. 따라서 네가 하지 않았죠. 그럼 나도 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없다 해서 맞았죠. 맞았다. 답이 3번. 2번. 자, 3번은 보세요. 3번은 동시행하게 있는 채무에 있어서 상대방 이행 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 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하죠.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 이행 제공 없이 그럼 채무 이행 제공 없네요.
그럼 그때부터 아까 미천이 할 수 있다 그랬죠? 없이. 이행 청구한 경우 항명 행사할 수 아까 있다 그랬죠? 아까 있다고 아까 마약 사건 마약. 4번은 X. 5번 동시한명권은 당사자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거래하지 않죠. 주장해야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아까 첫 번째 사례. 문제가 상당히 길어서 어렵습니다. 다음 69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낙약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요약자는 수익자가 병 동의 없이 계약 해지할 수 있다죠. 이제 계약을 누가 했죠? 계약은 수익자가 아니라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으니까 수익자 동의 없이 자유롭게 취소 해지할 수 있다. 답이 바로 1번입니다. 2번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죠. 3번 제3자가 하는 수익의 상대방은 낙약자입니다. 낙약자가 돈 줄 채무자거든요. 4번 수익자는 계약 해지할 수 없으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원상회복 청구권이나 원상회복 의무도 없답니다. 5번 계약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해서 채무 면제 동그라미 돈 갚지 마 그러면 수익을 얻었죠. 채권이 3억인데 3억 갚지 마 그럼 3억을 벌었잖아요. 그래서 면제하는 것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항고 유효합니다. 어차피 돈 갚지 마도 3억을 벌었으니까. 정답은 1번 쉬운 데 있었습니다. 70번 계약 해제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는 낙약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아까 나왔죠? 제3자 수익자 동의 없이 기본관계 이루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맞았죠? 계약을 요약자와 낙약자가 있으니까 수익자 동의 없이 해지나 취소할 수 있다. 2번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전 수령한 자는 해지한 날 틀렸죠? 받은 날로 기재가 합니다. 오늘 돈을 받고 1년 후에 해지했다. 그러면 1년간 돈을 활용한 대가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받은 날이에요. 답 2번. 3번 갑을병 사이에 순차적으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고 병이 매매대금을 을 지시에 따라 갑에게 지구한 경우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이 해지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직접 부당히 대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누구한테 청구해요? 을에게 을. 다음 4번 매도인이 계약금 계약에 의한 해지한 경우 매도인은 해제 의사표시와 약정계약금 배액을 제공하면 되고 매수인은 수령 거절 시 공탁 동그라미 공탁할 필요 없죠. 매도인은 그냥 배액 제공하면 돼요. 매수인이 안 받으려고 도망다닌다. 그런다 해서 공탁할 필요 없습니다. 5번은 처음 보는데 자 계약 해제는 계약 부분 다 임의 규정이라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릅니다. 계약 부분 다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무조건 약정에 따라 여기 무조건 약정에 따른다. 그럼 5번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가 이행 체제 빠진 이후 지연 손해금률에 관해서 당사자에 별도로의 약정이 있다면 그럼 그 약정에 따라요. 이런 경우 그 지연 손해금률이 법정 이율보다 낮더라도 유효죠. 유효 임의 규정 약정이 유효 낮더라도 약정에 따른 지연 손해금률이 적용된다. 즉 법에는 우리 시험법이 아니지만 법정 이자가 연 5%예요. 시험법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은행 금리가 지금 몇 프로? 은행 금리. 한 2%대 됩니까? 그럼 법정 이자는 연 5%. 금리보다 거의 2배네요. 그럼 금리보다 낮게 연 3% 약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약정에 따른다. 임의 규정이라 무조건 약정이요. 아무튼 정답 이거 주의하세요. 이건 그 받은 날 딱 동그라미 쳐주시고 이 동그라미 안 쳐놓으면 시험장 이거 절대 안 보입니다.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한다. 그 다음 이제 계약금 계약을 좀 하겠습니다. 자, 계약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라 계약금 100% 지급해야 되고 매매나 임대차의 종된 계약입니다. 그럼 요물계약은 주된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줘도 되고 그 다음날 줘도 되는 거죠. 아무튼 100% 지급해야 된다. 종된 계약이에요. 자, 그럼 갑부동산 을과 10억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1억 약정합니다.
그럼 유물계약이라 1억을 다 지급해야만 성립해요. 근데 우리 1억 중에 7천만 원만 지급했다. 그럼 전부 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계약 아직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값을 둘 다 매매계약을 해약금 해지할 수 없어요. 매매가 주된 계약을 둘 다 해약금 해지할 수 없다. 왜 그래요? 전부 다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금 계약이 성립조차 안 했어요. 따라서 매매계약을 둘 다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피기할게. 우리 먼저 1억을 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1억을 안 주고 있죠? 그럼 1억 주기로 한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1억 주기로 한 그 계약은 해지할 수 있다. 근데 아직 1억 다 안 줬으니까 이 주된 계약을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원칙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둘 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데 단 예외적으로 매도인 갑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예외입니다. 원래 못해요. 원래 못하는데 예외적 가능하다 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7천만 원이 아니에요. 약정한 계약금 1억, 약정한 계약금 1억이 기준입니다. 1억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매도인이 예외적으로 해지하더라도 2억, 이거 2억을 줘야 되고 이거 100인 1억 4천이 아닙니다. 여기는 지금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게 이번에 이제 갑토지를 을가 매매계약 체결하고 10억에 6월 1일 날 계약금이 1억 약정했는데 1억을 이제 다 지급했네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는 1억 다 지급 안 했고 지금 보는 페이지는 1억 다 지급한 겁니다. 그럼 이제 565조 해약금 해지할 수 있죠. 이와 전혀 별개로 갑과 을 중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전혀 별개입니다. 그럼 해약금 해지는 당사자 일방의 이행 착수 전까지 가능하고 이행 착수 전이라면 교부자는 계약금 1억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수령자는 배액 제공하면 되고 의뢰 안 받는다고 해서 공탁할 필요 없다고 아까 봤어요. 그럼 이 해제는 잘 보세요. 여기 누가 채무불이행한 거 아니죠? 잘못한 거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나올 수 없고 이행착수 전이라 가능했기 때문에 원상회복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는 좀 이따 여기 채무불이행 이쪽에 나와요. 이쪽에. 여기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이행착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자,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했죠. 그럼 매매의 이행착수랑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소득이 봅니다. 그래서 이행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니까 이행착수가 무슨 말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일방이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 이행착수했습니까? 안 했어요. 돈 준 거 아니죠? 등기 안 넘겼죠? 설사 승소 판결을 받아도 이행착수 아니에요. 돈 준 거 아니죠? 등기 안 넘겼죠? 그죠? 그 다음 이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 이행착수했습니까? 안 했어요. 돈 준 거 아니죠? 이게 작년 시험 정답. 근데 우리 중도금을 지급하면 이행착수죠. 그 다음 이행기 전에도 이행착수할 수 있어요. 6월 1일 날 매매하고 중도금 일자를 중도금을 6월 15일로 정했는데 그 전에 6월 10일 날 중도금 보내면 이행착수입니다. 돈을 늦게 주면 문제가 되지만 미리 준 건 상관없다. 그 다음 이건 다 임의규정이라 우리는 계약금을 주고받았지만 565조 해약금 해제하지 맙시다. 가능해요. 유효. 그럼 못한다. 지금까지 해약금 해제했고 이제 계약금이 1억을 주고받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채무를 불이행합니다. 그럼 이제 해약금 해제가 아니라 이제 법정 해제예요. 그리고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이익안에서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으니까 약정에 따른다. 그럼 보통 우리가 약정하거든요. 계약금 교부자가 약속 어겨서 해지당하면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1억을 몰수당하고 수령자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해서 해지당하면 손해배상으로 배액을 상환한다고 약정합니다. 이 약정을 위약금 약정 그러죠. 약속을 위반,
채무 불이행 쓸 때 쓰는 돈. 그럼 약정대로 둘이 1억씩 손해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 계약금을 위약금 약정하면 위약금 성질이 있고 그게 손해배상 예정이 되는 거죠. 둘 다 1억씩 손해배상 예정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약금 1억을 주고받지만 채무불이행을 대비해서 이런 약정을 하지 않았대요. 그럼 계약금은 위약금 성질이 없습니다. 법에 없으니까. 근데 교부자가 약속을 어기면 이제 해지당하면서 매도인은 손해배상으로 계약금 몰수할 수 없어요. 왜 못해요? 누가 이 약정하지 말아요? 안 했잖아요. 몰수 못하고 매도인은 1억을 그대로 돌려주고 내가 입은 실제 손해만 입증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매도인이 채무불이행하면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으로 배액 받을 수 없어요. 왜 못 받아요? 이 약정 안 했으니까. 그럼 매수인은 자기가 준 1억만 돌려받고 여기도 실제 손해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 위쪽 아래쪽 완전히 달라요. 손 쫙 있죠? 위쪽 아래쪽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계약금 주고받았는데 해약금 해제가 나오면 절대 밑에 보지 마세요. 이행 착수했는가 안 했는가 봐요. 안 했으면 해지할 수 있고 한 명이라도 이행 착수하면 둘 다 못한다요. 그리고 계약금이 1억을 주고받았는데 둘 중에 한 명이 약속을 위반했다. 그러면 위쪽을 보지 마시고 그 약속 위반했죠? 해지하면서 손해배상을 얼마를 청구할 것인가? 법이 없으니까 약정에 따른다. 약정에 따른다. 법에 있고 법에 없고 차이입니다. 따라서 계약금은 둘 중에 뭐로 추정돼요? 이 법에 있으니까 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약금으로 추정되므로 별도의 해약금 약정이 없어도 해약금 성질을 가져요. 근데 반면 계약금은 별도의 특약이 위약금 특약, 별도의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위약금 성질을 갖는다. 법에 있고 여기는 법에 없고 차이입니다. 차이예요. 그래서 절대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그럼 자 문제 확인. 71번 해약금 규정에 의해서 계약 해지한 경우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는 실제 지급된 계약금이 아니라 동그라미 쳐요. 약정계약금 동그라미 맞았습니다. 약정계약금 배액을 상환해야 되죠. 2번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자 이행기 전 동그라미 채무 이행기 전에 이미 채무행위에 착수하였다면 그럼 이행 착수 인정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는 더 이상 해지할 수 없습니다. 3번 계약 당사자가 계약금액 해제권을 폐지 동그라미 약정 동그라미 약정 유효 약정할 때면 각 당사자는 해지권 행사할 수 없어요. 4번은 제일 그때 공탁에 한다 틀렸어요. 공탁 X. 4번 계약금 수령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서 해제권 행사하기 위해서 수령한 계약금 배액 이행 제공해야 하며 사선 끊어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매수인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공탁할 필요 없다. 5번 토지거래 허가금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협력금을 이행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거래허가 등 허가를 받았대요. 그래도 이행착수 아니죠. 돈 안 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하지 이행착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이게 2019년 5번이 2019년 대회에서 나왔죠. 그리고 작년 우리 시험 이게 정답이에요. 다음 이제 매도인 담은 책임하겠습니다. 자, 매도인 담은 책임은 권리하자가 5개 있고 물건하자 따로 있습니다. 권리하자는 총 5개입니다. 첫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두 번째, 일부 타인 권리. 저당권, 전세권 행사 실행되다. 경매 나왔다. 다음 수량 모적 일부 매실. 제한 물건이 있다. 5개인데 여기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 가능한 게 있어요. 전부 타인에서 해제, 일부 타인 권리 대금 감액. 여기 경매가 나와서 모든 걸 다 뺏기니까 악이라도 뭐든지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1주차도 애웠거든요. 1주차도 악의도 가능한 게 애웠어요.
전의 일감에서 얻은 실손해. 그래서 전의 일감 실손해 외웠죠. 1주차. 전의 일감 실손해 외웠어요. 이걸 외운 이유가 이 빨강색 이외에는 무조건 선의 매수인만 행사할 수 있다요. 그래서 전의 일감 실손해 외워요. 이건 선의 악이 다 가능하죠. 빨강색 아니면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여기 빨강색 없잖아요. 여기 무조건 누구만? 선의만 할 수 있다. 행사기간은 선의 매수인은 모르니까 하자를 안 날부터 1개월이고 1년. 악의는 안 날이 계약일이잖아요. 그때부터 1년입니다. 1년. 이게 전의 일감 실손에 외우시면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72번. 매매계약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매매계약은 쌍무유상 맞죠? 2번 경매 동그라미, 경매 1차에서 매수한 목적물 동그라미, 물건 자체 하자가 있어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경매에서는 물건 하자에 담보책임 인정되지 않아요. 3번 매도인은 담보책임 면제 특약을 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했다가 알고 한 거죠. 설정 또는 양도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담보 책임을 면제 특약 유효인데 그러더라도 고의로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하게 한다면 그건 책임져야 돼요. 4번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 목적인 경우 선의 매수인은 이로 인해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죠. 5번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계약 당시 그래서 알았네요. 알아도 이건 아무 말 없으면 전부 타인 권리라 악의도 전해 해지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없다 틀렸죠. 전부 타인 권리 해지할 수 있다 해서 답이 5번입니다. 다음 723번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매도인 담보책임 설명 옳지 않은 겁니까? 1번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실제 면적 써봐요. 180평 180평이 계약 면적 씁니다. 200평 그러니까 200평을 계약했는데 실제로는 180평밖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20평이 현재 20평이 미달하잖아요. 그럼 이게 수량 부족 일부 멜실 20평이 수량 부족하잖아요. 그럼 선의만 할 수 있다. 선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 행사를 했잖아요. 뒤가 틀렸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무효일 때만 나와요. 무효일 때만. 근데 이건 유효거든, 유효. 매도인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인정되고 이 계약도 유효니까 20평 가격 깎으면 돼요. 그리고 이건 무효일 때만 나오니까 할 수 없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2번 타인 권리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을 얻게 된 경우 매도인은 선의 매수인 맞아요. 선의 매수인에 대해서 자 불능 당시 동그라미 불능 당시 맞습니다. 지금 이전을 해서 얻게 된 그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액을 배상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 담보 책임은 계약이 유효예요. 그래서 아까 1번에서 이건 유효니까 무효인 건 나올 수 없다고. 유효일 때 손해배상은 이행이익이에요. 이행이 있었다면 얻었을 일. 한마디로 둘 다 유효니까 이행이익 맞았고 유효니까 무효일 때 나온 거 할 수 없답니다. 한번 매매계약 내용에 중요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자 상관없이 착오 이유로 매매계약 취소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담보 책임은 계약법, 착오는 민법 총칙, 요건이 다르니까 따로따로 행사할 수 있다. 4번 매수인이 하자 발생과 확대에 잘못 동그라미 매수인 잘못이 있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과실을 직권으로 참작해서 그 범위를 정의한다가 과실상계할 수 있다.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여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니까 이때도 과실상계할 수 있답니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동그라미쳐요. 저당권 행사 동그라미
아까 경매 실행 행사 악의도 뭐든지 할 수 있다. 실행 행사 실손해 실행 행사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악의 매수인도 계약해지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전일감 실손해.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분 쉬고 계속 가겠습니다. 10분만 쉬고 들어오세요.